네, 안녕하세요. 동계 레저 세미나 4주차 강의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동계 레저 세미나를 통해서 스키에 대해서 조금 많이 친해지셨나요? 네, 아직은 조금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키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그리고 나아가서 원리, 역학적인 원리까지도 같이 안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스키를 배웠을 때 현장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지식적으로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저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점을 여러분들은 아쉽지 않게 그러한 지식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가 역학적인 부분까지도 다양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이번 주 수업 여러분들의 인지 확장 그리고 지식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니까요.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4주차 강의에 목차를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는 체크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지식적으로 많이 알 수 있도록 제가 또 준비해 보았고요. 앞에서 큰 주제가 스킹의 역학입니다. 역학은 힘의 방향, 그리고 여러 스키어들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외력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키어의 중심, 그리고 스키어에게 발생하는 원심력, 그리고 중력과 원심력의 결합, 그리고 스키어의 기준 틀, 다양한 단면들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 중요한 스키에서의 세 가지 조종각 중 디딤각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디딤각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스키만 타고 이게 어떤 각이 요구되는지, 어떠한 외력이 발생하는지 이러한 지식은 현장에서는 솔직히 지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상당히 공간도 넓어서 육성이 잘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상당히 신나기 때문에 아마 스키 탈 생각에 그리고 기초 동작 배우고 연습할 생각에 이런 역학적인 지식은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배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에서 더 이로운 점, 또 장점, 이렇게 스키에 대한 심층적인 원리와 역학까지도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조금 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체크 포인트입니다. 체크 포인트 첫 번째 사진 보시는 것처럼 신체 바깥쪽에 두 개의 축을 의식한다입니다. 지금 보이는 자세는 어떤 자세인지 알 것 같으신가요? 네, 프로그 스탠스, 네, A자 자세고요. 신체 바깥쪽에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이런 축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축을 만들고 이 신체 축의 기울임과 무게중심의 이동을 이용하여 스키의 회전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지 중의 기본 자세와 마찬가지로 활주 중의 프로그 자세에서도 어깨뼈부터 고관절, 무릎, 발목으로 이어지는 가상의 두 신체의 축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프로그 자세 특성상 스키가 A자 형태를 만들어야 해서 결과적으로 양발이 몸 밖으로 벗어나게 되어 어깨부터 발목까지 연장선이 일직선상에 정렬되진 않지만 활주시 어깨부터 발목까지가 하나의 봉처럼 하나의 기다란 막대기처럼 일체감 있게 움직이는 이미지를 가져야 합니다. 이처럼 봉처럼 일체화된 두 개의 신체 축은 목적에 따라서 그 크기가 작아지거나 커지고
혹은 기울거나 회전하면서 다양한 회전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회전을 할 때 두 개의 축이 무너지지 않고 회전할 수 있어야 신체 부담이 적고 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스킹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신체 안쪽에 두 개의 크로스 축을 의식한다입니다. 정지 중의 기본 자세와는 다르게 활주 중에는 회전의 원심력이나 스키의 반발력, 그리고 설면의 저항 등의 다양한 외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두 개의 신체 축과는 별도로 어깨부터 몸의 중심을 통과하여 반대쪽 고관절과 무릎, 발목으로 이어지는 크로스 축을 의식해야 합니다. 활주 중이나 회전 중에 스키어의 신체에 다양한 외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외력에 버티고 회전에 필요한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신체축뿐만 아니라 크로스축에 이미지가 있어야 보다 효율적이고 편한 스킹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축을 의식하게 되면은 힘이 적게 들고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내는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스킹 시 발생하는 외력에 맞도록 최소한의 내력을 사용하는 등척성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즉 회전 시 발생하는 외력이 100이라면 같은 크기의 100의 내력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회전 시 안쪽 어깨부터 바깥쪽 발목까지 이어진 바깥쪽 크로스축에 100이라는 힘이 실리는 이미지를 가져야 합니다. 만약 100보다 적은 힘이 바깥에 실린다면 몸이 회전의 안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지는 이런 내적 자세가 만들어져 중심을 잃기 쉬워지고 반대로 100보다 큰 힘이 바깥발에 실린다면 몸의 회전이 바깥쪽으로 지나치게 꺾이는 과도한 외경 자세가 나와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신체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또한 회전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회전에서 발생하는 외력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시시각각 변하는 외력에 대해 가장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신체의 기울기와 꺾임을 만드는 것도 안쪽 크로스축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사진은 신체의 무게를 하체로 지탱하는 이미지를 가진다입니다. 신체의 구성 비율을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물이고 이 물의 대부분은 신체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몸통 그리고 체간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체 중에서 가장 많은 무게를 차지하고 있는 게 몸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무게를 차지하고 있는 몸통의 무게를 자동차의 엔진처럼 이용하여 낙하력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몸통을 지지하고 있는 양 다리를 자동차의 바퀴처럼 이용하여 회전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체의 몸통을 마치 물이 담겨 있는 양동이처럼 이렇게 가정한다고 했을 때 양 다리를 물 양동이를 지지하고 있는 두 개의 다리로 상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회전을 할 때 양동이의 두 다리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양동이의 물이 쏟아지지 않게 해야 하는데 외력에 비해 너무 안쪽 다리가 짧고 바깥 다리가 길어서 지나치게 안쪽으로 기울어지면 물 양동이가 어떻게 되죠? 넘어지게 되겠죠. 반대로 안쪽 다리가 너무 길고 바깥 다리가 짧아서 바깥쪽으로 기울이면 물이 양동이 바깥으로 넘쳐 흐릅니다. 그러므로 회전 시 양 다리 길이와 기울기를 잘 조절해서 양동이를 적절하게 기울여서 양동이가 넘치거나 혹은 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원심력을 이용하는 게 이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네 번째, 신체와 슬로프는 수직을 유지한다입니다. 기존의 스키 기술과 마찬가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상의 선을 연결하였을 때 이 선이 슬로프와 수직을 이루어야 보다 효율적인 스킹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고 큰 힘에 버티기 위해서는 머리의 후두부라고 뒤통수입니다. 부터 척추를 거쳐 골반뼈까지 이어지는 몸통, 이 앞쪽으로 둥글게 말리지 않고 곧게 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팔을 지나치게 앞으로 내밀어서 어깨가 앞으로 굽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시선이 너무 낮은 곳을 보면 머리가 밑으로 쳐져서 경추가 휘게 되므로 신경 써야 합니다. 골반뼈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요. 또한 경사가 급해지거나 활주 스피드가 빠를수록 신체의 중심이 뒤로 빠지면서 후경 자세, 뒤로 기울어진 자세, 후경 자세가 나오기 쉬운데 이럴 경우 큰 외력에 버티기가 어려워져 힘이 많이 들고 효율성이 나빠져서 부자연스러운 스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스키에서 신체와 슬로프면을 수직으로 유지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러한 기본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막상 스키를 타게 되면요. 무서워서 바닥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고요. 초보자들의 특징은 머리를 자기 발 밑에 1m를 바라보는 게 특징이고 그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불안해서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한번 의식하고 조금 멀리 앞에 한 5m, 4m 앞에를 살짝 고개를 들어주는 거 여러분들 이번 수업을 통해서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체크 포인트 마지막 5번째 스키 면과의 수직 하중을 의식한다입니다. 네, 기존의 스키 기술에서는 스키의 회전력과 그립력을 중시하여 회전 시 스키의 안쪽 엣지, 하중을 가하는 비율이 컸고 이를 위해서 스키에 하중을 가할 때 무릎과 발목을 안쪽으로 꺾으며 스키면의 안쪽 방향으로 비스듬한 하중을 가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목과 무릎을 꺾으면 큰 외력에 버티기가 어렵고 지나치게 저항이 커져서 스키의 활주력이 손실될 수 있고 고속이나 급사면 혹은 깊은 회전 시에는 신체에 무리가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 엣지에 비스듬하게 하중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스키 전체에 수직 방향에 하중을 가하는 수직 하중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발목과 무릎, 고관절을 일직선으로 유지하고 오히려 발바닥의 바깥쪽에 하중의 중심을 만드는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즉 발가락의 약지부터 뒤꿈치까지 이어지는 하중 라인을 만드는 이미지가 필요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하중 라인을 따라서 하중을 가하며 양 다리의 길이를 변화시켜 신체의 축과 무게 중심을 이동시켜 외력에 버티는 자연스러운 수직 하중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수직 하중을 사용하면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을 하체뿐만 아니라 신체 전체로 분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내력을 사용해도 큰 외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른쪽은 잘못된 NG라고 하고요. 잘못된 자세들도 여러분들이 무의식 중에 친구가 너 하체를 지나치게 안쪽으로 꺾은 것 같아. 혹은 프로그 스탠스가 지나치게 커. 스키를 누르려는 의식이 지나쳐. 라고 여러분들이 같은 타인을 보면서 이렇게 보는 눈도 있으면서 타인을 보고 이런 게 잘못됐다, 잘됐다라는 것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의 자세를 피드백을 하고 타인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은 복습이 되고 그게 자신의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자세도 같이 이렇게 알아봐야 됩니다. 하체를 지나치게 안쪽으로 꺾은 경우는 스키의 회전력과 그립력을 중시하여서 프로그 자세를 취할 때 발목, 무릎, 고관절을 안쪽으로 꺾어주면서 안쪽 엣지에 하중이 잘 전달되도록 좀 의식하라고 많이 이렇게 강조를 했었죠.
이렇게 너무 안쪽으로 꺾은 프로그 스탠스를 만들면 하체의 긴장감이 커지기 때문에 릴렉스한 기본 자세를 취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엣지가 과도하게 세워지고 설면의 저항이 커져서 스키의 활주력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 상태로 턴을 하면 외경 자세가 지나치게 커져서 고속의 카빙 롱턴과 같이 외력이 큰 상황에서 원심력 버티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키의 활주력과 그립력은 반비례하므로 회전의 기본 자세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 스탠스에서 지나치게 하체를 꺾어서 스키의 엣지를 세우기보다는 고관절부터 무릎을 거쳐 발목까지가 일직선상에 정렬되고 발바닥 전체에 하중이 실리도록 하체를 일자로 유지하는 그런 의식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됩니다. 이러한 자세로 프루그 활행을 해보면 양 스키가 매끄럽게 미끄러지며 활주력이 높아지고 엣지 각도가 과도하지 않아서 엣지를 조금만 풀어줘도 낙하 방향을 쉽게 바뀌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몸 전체가 편안하고 릴렉스하게 느껴져 긴장감이 적은 스킹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프루그 스탠스가 지나치게 큰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프루그 활에는 회전의 전 단계로 스키어가 어떤 회전을 만들어낼지 미리 확인해보는 의미가 큽니다. 프루그 활에서 한쪽 스키를 모아주면 곧바로 회전 자세가 만들어지게 되고 프루그 활에서 사용한 기본 엣징은 앞으로의 회전에서 사용될 엣징의 기초가 되므로 프루그 활행을 해보면 앞으로 어떤 회전을 만들지 미리 그려지게 됩니다. 이때 양 스키의 플루그 스탠스 크기는 플루그 활에는 물론이고 향후 회전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지나치게 스탠스를 넓게 만들어서 스키가 옆으로 많이 돌아가면 설면에서 받는 저항이 커져 제동성 활주가 되어버리며 스키의 낙하력과 활주력이 크게 손실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스탠스에서는 엣지를 많이 풀어야만 활주가 가능하므로 스키의 그립력과 회전력이 크게 저하되어 스키의 컨트롤도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스탠스가 작은 플루그 활행에서는 낙하력과 활주력은 좋지만 회전력과 그립력이 지나치게 작아져서 스키의 컨트롤이 어려움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플루그 활행에서는 다양한 스탠스와 엣지 각도로 활주하면서 최적의 낙하력과 활주력 그리고 그립력과 회전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최적의 스탠스에서 느낀 활주 감각을 가지고 회전을 만들어 보면 가장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활주에 크게 한 발 다가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 스키를 누르려고 의식이 지나친 경우입니다. 기존의 스키 기술은 스키어의 내력을 주로 활용하여 회전을 이끌어냈으므로 플루그 활행에서도 비교적 자세를 낮게 취하며 스키를 눌러 안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세가 낮아지고 누른다는 의식이 강하면 스키가 회전 안쪽으로 꺾이고 근육의 긴장감이 늘어나면서 신체의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낮은 자세에서는 상하체가 꺾인 외경 자세가 커져서 신체 축보다는 신체의 각에 의존하는 기술로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스키어의 근력을 사용하는 내력보다는 자연에서 얻어지는 힘인 외력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활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루그 자세를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지나치게 스키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스키 위에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서 있다는 기분으로 최대한 에너지 소모가 적은 경제적인 자세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하체가 회전의 안쪽으로 꺾이게 되면 필연적으로 불필요한 근육 에너지가 소모되므로 몸 전체를 하나의 봉처럼 일자로 유지하며 스키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최소한의 근력으로 최대한의 외력에 대응하는 회전을 연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신체를 꺾지 않고 자연스럽게 펴주게 되면
스키의 엣지가 불필요하게 많이 세워져서 발생하는 활주력의 손실이 줄어들어 보다 경제적인 활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번 플러스 알파에서는 낙하와 낙차라는 용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스키를 배우고 익히다 보면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낙하라는 말이고, 낙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낙차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키에서 말하는 낙하와 낙차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낙하하는 힘인 낙하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스키는 눈이 쌓인 슬로프를 미끄러져 내려가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낙하가 동반되기 마련입니다. 네, 이러한 낙하의 원동력은 바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력을 이용하여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낙하라고 할 수 있고요. 원래의 위치와 낙하하여 떨어진 위치의 변화를 낙차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스키에서 낙하와 낙차란 무엇일까요? 스키에서는 낙하와 낙차를 신체의 회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낙하와 낙차는 회전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볼 수 있고요. 회전에서의 낙하와 낙차는 신체 움직임의 결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진처럼 안정한 상태와 불안정한 상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세히 사진을 보게 되면요. 신체적인 측면에서 낙하와 낙차를 생각해 보면 회전에서 낙하와 낙차를 생각하려면 먼저 회전의 주체인 스키어의 신체 중심과 중력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봐야 합니다.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의식하지 못하지만 항상 중력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즉, 지구 중심 방향으로 당겨지는 중력 안에서 생활하고 있고, 이에 버티기 위해서 근력을 사용하여 항력을 만들어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체의 무게중심과 중력 방향과 항력의 방향이 일치하면 안정한 상태이고, 신체의 중심이 이동하여 서로 어긋나게 되면은 불안정한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스키를 타면서 활주나 회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스키어가 의도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의도적인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신체의 무게중심을 움직이는 것을 신체의 낙하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결과로서 만들어진 신체의 위치 변화를 신체의 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신체적인 낙하와 낙차가 발생하면 스키는 활주를 하면서 위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회전 내에서 스키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회전의 낙하라고 하고, 낙하하여 떨어진 위치의 변화를 회전의 낙차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신체의 회전의 낙하와 낙차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했었고요. 이어서 계속 설명하면요. 스키어가 슬로프에서 회전을 위해 신체의 무게중심을 회전 안쪽으로 움직이면 중력 방향과 신체 항력 방향이 서로 엇갈리면서 불안정한 상태가 만들어지며 위치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하여 다시 안정된 상태로 되돌아오고자 스키의 운동 에너지가 발생하며 활주 및 회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구의 중력과 신체의 항력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바로 신체의 낙하 및 낙차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신체의 낙하와 낙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스키의 활주와 회전의 결과물이 바로 회전의 낙하와 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낙하와 낙차를 크게 만들어서 낙하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이번 스키의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신체의 불안정한 상태를 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즉, 신체의 무게중심을 많이 이동하여 의도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크게 만들어서 신체의 위치 에너지를 극대화해야 하는데, 이때 스키의 운동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불안정한 상태는 스키의 밸런스를 잃게 하거나 넘어지게 되는 결과를 발생시키므로 항상 신체의 위치 에너지와 스키의 운동 에너지의 균형을 생각하며 낙하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네, 다음은 절대적인 수평면과 상대적인 수평면입니다. 스키 테크닉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념이 바로 스키의 면과 슬로프의 수평면에서의 상관관계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지구의 반지름은 약 6,400km이고요. 표면 둘레는 약 4만 km 정도 거대한 크기입니다. 이러한 지구에서 스키를 타는 스키어에게는 둥근 지구와 상관없이 항상 수직하게 중력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스키어가 스키를 타는 슬로프에서는 그 경사에 상관없이 중력의 수직한 가상의 수평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슬로프의 경사와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수평한 가상의 면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평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스키어가 회전을 할 때는 원심력에 의해서 균형을 맞추며 움직이는 수평면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회전에서 외력에 의해 항상 변하는 수평면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수평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적인 수평면은 양동이에 들어있는 물을 생각하면서 예를 들면요. 물 양동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움직이지 않으면 물의 표면이 중력 방향과 수직하게 유지되며 절대적인 수평면과 상대적인 수평면이 서로 일치하죠. 근데 만약 양동이를 들고 원을 그리며 돌면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원심력이 작용하여서 양동이에 들어있는 물의 표면이 기울어지면서 절대적인 수평면과 상대적인 수평면의 차이가 커지게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한번 양동이를 돌린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면은 조금 이해가 조금 더 잘 되실 겁니다. 수평면을 가정하는 이유는 정지 중에는 절대적인 수평면을 의식하고 회전 중에는 상대적인 수평면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됩니다. 즉, 이러한 수평면에 스키의 면을 각도를 맞춰주고 여기에 적절한 양의 수직 하중을 가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페이스 컨트롤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수평면에 스키의 면의 각도를 맞춰주고 여기에 적절한 양의 수직 하중을 가해주는 것이 페이스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페이스 컨트롤에 따라서 스키가 정지해 있거나 미끄러지거나 혹은 회전하기 때문에 페이스 컨트롤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일단 정지 중에는 절대적인 수평면과 상대적인 수평면이 일치합니다. 스키면을 수평으로 만들면 스키는 안정되게 정지 상태를 유지합니다. 만약 경사에서 이들 수평면보다 스키면의 각도를 줄이게 되면 스키는 어떻게 될까요? 네, 설면 위로 미끄러지게 됩니다. 스키의 면의 각도를 늘리게 되면 미끄러지던 스키가 멈추게 되겠죠. 회전 중에는 회전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두 가지 국면으로 나누어서 수평면과 페이스 컨트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전의 전반부에는 중립 자세를 지나서 새로운 회전에 들어가는 국면으로 아직 원심력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다음 회전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스키의 면을 회전의 안쪽, 계곡 쪽
쪽으로, 계곡은 밑에 쪽입니다. 정상 쪽이 아닌 밑에 방향으로 컨트롤하면서 회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즉 중립 자세에서는 원심력과 구심력이 서로 제로가 되는 구간으로 일시적으로 상대적인 수평면과 슬로프면이 일치하게 됩니다. 이후 회전에 들어가면서 원심력이 발생하게 되면 상대적인 수평면이 어떻게 될까요? 회전 안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스키의 회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수평면보다 스키면을 더욱 기울여야죠. 페이스 컨트롤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대적인 수평면은 이론상 폴 라인을 가졌을 때 가장 커지고, 이에 따라 스키의 면도 상대적인 수평면에 일치하며 가장 큰 엣지각을 만들어야 되지만, 실제 스키에서는 회전 후에 따라서 엣지 각도가 최대가 되는 구간은 다양하게 변하게 되겠죠. 반대로 회전을 마무리할 때는 원심력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인 수평면의 각도도 회전의 바깥쪽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스키의 회전을 마치고 중립 자세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수평면보다 스키면의 각도를 줄여주는 페이스 컨트롤을 행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회전 후반에서의 페이스 컨트롤 한 번 더 강조하면요. 회전을 마무리할 때는 원심력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인 수평면의 각도도 회전 어디 쪽이죠? 바깥쪽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스키의 회전을 마치고 중립 자세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수평면보다 스키면의 각도를 어떻게 해야 되죠? 수평면보다 스키면의 각도를 줄여주는 페이스 컨트롤을 행하게 됩니다. 페이스 컨트롤과 수평면의 개념에서 내측이 먼저 움직이며 회전을 시작하고 외측이 따라 움직이면서 회전을 마무리하는 이러한 특성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즉 회전의 전반부에는 주로 안쪽 스키의 아웃 엣지에 의한 페이스 컨트롤을 의식해야 하는 반면, 회전의 후반부에는 바깥 스키의 인 엣지에 대한 페이스 컨트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페이스 컨트롤과 상대적인 수평면의 개념을 사용하면 기본 기술에서 복잡하게 행하여졌던 스키 조작을 단순하게 할 수 있고요. 이것이 신체 축과 체간 주도의 개념과 합쳐지면 더욱 간단하고 효율적인 스킹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키어의 무게중심입니다. 앞에서 스키의 역학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고 했었죠. 여러분들이 스키를 탈 때 이렇게 힘이 가해지는구나 라는 것도 한 번 더 강조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외 스키어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키를 타고 있는 모습이시고요. 그래서 R은 여러분들이 R은 뭐라고 했었죠? 스키어가 무게 중심으로부터 눈에 가하는 힘을 R이라고 앞으로 표기를 하고요. 그렇다면 S는 뭘까요? S는 눈이 스키어를 향해 내는 힘을 S라고 표시합니다. 스키어의 무게중심이 항상 발 위쪽에 있어야 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표현했던 건 직각이 된다고 표현을 하죠. 직각은 90도고요. 기준은 바로 바닥과 그리고 스키어의 기준, 몸통을 이렇게 각도기로 쟀을 때 90도가 됐을 때, 그죠? 90도가 됐을 때 직각, 그리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은 원심력입니다. 원심력이란 회전하는 동안 어떻게 균형을 잡는지, 그리고 그것이 스키어의 느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스키어의 기준틀에서 중요한 역학적 요소가 되는 원심력이라는 개념을 이용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원심력을 개인적, 주관적으로 이해합니다.
스키 위에서, 자전거 위에서, 혹은 자동차 안에서 회전할 때 그 효과를 느낍니다. 그것은 회전의 바깥으로 튕겨내는 힘입니다. 네, 원심력이란 회전의 바깥으로 튕겨내려는 힘이고요.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은 우리의 모멘텀에 저항하면서 회전호 안에서 우리를 나아가게 밀어주는 눈 혹은 포장도로, 자동차 좌석입니다. 만약 가속계를 등에 붙이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원심력을 측정해 줄 것입니다. 원심력은 엄밀히 말하면 진짜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겉보기 힘이라고 하고요. 스키어가 회전할 때 힘이라고 느끼는 어떤 것입니다. 그것은 구분길에서 우리를 밀어내는 또 다른 외력의 결과로서 이미 이야기한 눈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스키어를 회전하게 하는 눈에서 나오는 추동력을 구심력이라고 하는데 회전의 중심 쪽을 향하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스키어를 회전하게 하는 눈에서 나오는 추동력을 구심력이라고 하는데 회전의 중심 쪽을 향하는 힘입니다. 스키어가 원심력을 경험하는 것은 눈에서 나오는 구심력 때문입니다. 가만히 선체로 스키를 타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원심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키어에게는 그것이 엄연한 현실이므로 스키어의 기준 툴에 의거해서 그의 스킹을 의미 있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스키를 타고 스키 기술에 대해 생각하는 당사자이므로 원심력은 스킹을 설명하는데 유효하고 적절한 개념이 됩니다. 원심력은 회전의 중심에서 어느 방향으로 작용했죠? 네, 바깥 방향입니다. 회전의 중심에서 바깥 방향으로 작용하고 그 크기는 회전 반경, 속도, 체중과 함수 관계를 가집니다. 회전 반경이 반이 되면 원심력은 2배가 됩니다. 원심력은 회전 반경에 반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속도가 2배가 되면 원심력은 4배가 되겠죠. 원심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측방균형, 회전 반경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다음에 또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2명의 자전거 선수는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지만 흰 옷을 입은 이가 조금 더 팽팽한 회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더 큰 원심력을 느끼게 됨에 따라 회전의 안쪽으로 더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는 스키어의 경우도 똑같고요. 일정한 속도에서 더 팽팽한 턴을 만들려면 몸을 안쪽으로 더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은 스키어에게 가해지는 합력, 중력과 원심력의 결합입니다. 스키어의 관점에서 볼 때 턴에서 작용하는 가장 큰 3가지 힘은 앞에서도 언급했었죠. 중력, 그리고 원심력, 그리고 눈에서 나오는 반발력, 힘입니다. 이 눈에서 나오는 힘은 중력과 원심력이 합쳐진 결과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하고요. 둘이나 그 이상의 힘이 신체에 작용할 때는 단일한 힘이 작용하는 것 같은 부대 효과가 생깁니다. 바꿔 말하면 이 2개의 힘은 이들의 합과 똑같은 하나의 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신체도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단일한 힘이란 그 둘이 합쳐져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그것을 합력이라고 합니다. 이 합력에 관해서는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거고요. 턴을 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려면 스키어의 내경이 어떤 거라고 했었죠? 몸의 균형축이 턴의 안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내경입니다. 그림
지금 보이시는 사진처럼 중력과 원심력의 합력이 기울기와 일치해야 합니다. 스키어의 지지하는 그 기반에 관통하는 합력과 눈의 반발력의 크기는 완전히 똑같고 방향은 정반대겠죠. 네, 화살표 방향이 정반대죠. 네, 이 두 가지 힘의 합력을 찾기는 쉽습니다. 무게중심에서 시작되는 화살표를 그려서 그 화살표를 변으로 하는 사각형, 평행사변형이죠. 를 그리면 되고요. 사각형의 대각선을 이루는 세 화살표가 합력입니다. 필요하다면 최초 두 힘의 합력에서 세 번째 힘을 같은 방법으로 결합해서 그 힘을 더할 수 있고 동일한 방법으로 모든 힘의 합력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힘이 여러 개라도 이러한 방법으로 합산이 가능하고요. 스키어의 내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의 턴 안에서 그가 어느 정도의 힘을 받는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스키어의 체중의 배수, G로 표시하고 특정 기울기의 결과는 표에서 제가 이렇게 내경각에 따른 힘을 이렇게 했고요. 능숙한 스키어는 20도 정도의 내경으로 턴을 만들 수 있으며 종종 30도까지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좋은 엑스퍼트는 대부분의 턴에서 30도에서 45도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세계 정상급의 레이서들은 60도까지도 만들고 최근에는 70도에 이르는 턴을 만들기도 합니다. 45도보다 큰 내경각의 턴에서는 큰 힘에 대항해서 균형을 유지하는 데 특별한 신체적, 기술적 능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힘은 성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만약 북서풍이 불어온다면 그 힘의 일부는 북쪽에서 또 일부는 서쪽에서 불어온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바람에 가진 힘의 구성 요소이고요. 바람이 북쪽에서 더 많이 불어온다면 북쪽 성분이 강하고 서쪽 성분은 약해집니다. 스킹에서 힘의 구성 요소를 알아냄으로써 그 힘이 스키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스키와 눈 사이의 상호관계에서 생기는 힘이고요. 그 힘의 요소들로 스키가 설면을 물고 있는지 혹은 슬립, 미끄러져 가는지 스키어가 턴을 하는지 속도를 늦추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힘을 두 요소로 분해하려면 합력을 구하는 과정과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 힘이 대각선이 되는 사각형을 그리고요. 그 박스를 변들을 힘의 끄트머리와 그 힘을 만드는 합력에 연결됩니다. 눈의 반발력을 분석하는 방법을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대각선으로 작용하는 원래 힘을 나타내기 위해 다른 평행사변형을 몇 개라도 그릴 수 있고 또한 그 성분의 짝이 몇 개가 되더라도 그 원래의 힘을 그릴 수 있습니다. 선택하는 짝은 어떤 힘을 찾고 싶은가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림의 사진처럼 눈에서 올라오는 얼마만큼의 힘이 스키어를 회전하게 하고 속도를 얼마나 줄여주는가에 대한 이런 문제입니다. 네,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과 다시 또 동일하고 다양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표시를 했고요.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SP는 A 그림의 SP는 스키어를 눈 속에 가라앉지 않게 해주는 성분입니다. 네, 그러한 힘이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 SI는 원심력의 반대 방향에서 설면과 평행으로 측방에서 밀어주는 성분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이러한 두 가지 힘의 총 합력이 S, 눈이 스키어를 향해 내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양한 힘이 작용하고 결과적으로 합력이 작용한다는 이러한 힘의 방향, 원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고요. B 그림을 보시면은 SI는 스키어의 속도를 줄이는 성분이라는 합력이고요. 그 안에는 SD와 ST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정방향이 아닌 측방에서 나오는 힘들은 회전하게 하는 성분입니다. 즉 SD의 힘이 조금 더 강해지면은 지금 사진의 스키어는 신체가 왼쪽 방향으로 아무래도 회전을 하겠죠. 만약 ST가 더 강하면은 네,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겠고요. 이러한 힘들이 적절하게 조절이 되면 이렇게 스키어의 속도를 줄이는 성분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M은 스키의 모멘텀, 네, 모멘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스키 탄다 라는 생각보다 이렇게 나는 이렇게 다양한 힘들의 총합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스키 위에서 이렇게 활강을 하고 스키를 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역학적인 지식들을 같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스키어의 기준 틀입니다. 스킹에서 발생하는 힘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분석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키를 타고 산을 내려가는 사람에게나 가장자리에 서서 그가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나 다 같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심력의 개념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만히 서서 보는 사람에게는 움직이는 스키어에게 작용하는 원심력이 없습니다. 움직이는 스키어의 동작을 완전하고도 정확하게 분석하는데 그런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전을 하는 스키어에게는 원심력이 엄연한 현실이며 측정이 가능합니다. 차이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기준 틀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은 휘어진 길을 따라 움직이고 다른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움직이고 있는 스키어의 눈이 이 운동에서의 개인적 느낌을 반영하기에 모든 것을 스키어의 입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스키 타는 것을 볼 때가 아니라 직접 턴을 하면서 산을 내려갈 때 그 느낌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운동에 관한 생체 역학적 설명은 통상적으로 정의된 기준 틀에 의거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그것을 알면 됩니다. 그런 정의를 위해서 사진처럼 전통적 생체 역학이나 해부학에서 정의하는 신체 단면도를 이용해서 스킹을 기술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개념인 축을 강조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된 관점이 되는 축은 스키어의 무게중심을 지나가는 선으로 중력과 스키어에게 작용하는 원심력의 합력과 일직선을 이룹니다. 스키어가 균형 상태에 있을 때 이 선은 눈으로부터 나오는 힘의 작용선과도 일치되고요. 이 책에서는 그것을 간단히 균형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였고요. 여러분들이 균형축이라는 것을 한번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축은 스키어가 턴을 이어가면서 최대 경사선, 영어로 폴라인이라고 했죠. 이쪽 저쪽 들락날락 할 때 그의 배꼽 앞에 어디쯤가에 무게중심을 지나가며 끊임없이 이리저리 기울어집니다. 균형축이 중심과 일직선을 이루는 순간은 스키어가 완전한 수평적 표면, 즉 횡단면 위에 똑바로 서서 달릴 때고요. 우리는 관상 단면, 그리고 시상 단면, 횡단면이 있고요. 그 용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관상 단면은 뭘까요? 네, 몸을 앞뒤 절반으로 나누는 면으로 균형축을 통과하고요. 그럼 시상 단면은 무엇일까요? 몸을 좌우로 나누는 면이며 균형축을 통과합니다. 횡단면은 몸을 위아래로 나누는 면이며 균형축에 의해 직각이 되고요. 균형축은 스킹을 하면서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균형축은 회전 홀을 그릴 때, 급사면에서 엣지를 세울 때, 몸과 스키에 집중되는 모든 압력에 따라 그려지는 선이고요. 스키를 타지 않고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전체로 한쪽 발에서 다른 쪽 발로 혹은 뒤꿈치에서 발가락 앞에 쪽으로 몸을 흔들어 볼 때
시상 단면에서 볼 때 발바닥에서 최대 압력이 느껴지는 지점이 바로 균형축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고요. 양쪽 발의 압력이 똑같다면 관상 단면에서 볼 때 균형축은 정확히 양발 사이에 있게 됩니다. 이러한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해부학적인 지식 그리고 역학적인 지식도 같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스키를 타는 것보다 나는 이러한 균형축 그리고 다양한 세 가지 단면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한번 이해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스키의 세 가지 조종각 중 하나 디딤각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줄 텐데요. 스키는 눈으로부터 힘을 이끌어내고 다루기 위한 장비입니다. 우리는 부츠로 스키를 조종하고요. 눈은 적당량의 힘으로 우리를 밀어내서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게 해줍니다. 이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떻게 턴을 만드는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카빙을 할 수도 있고요. 스키딩 그리고 턴을 만들어낼 때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한 동작을 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을 제대로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런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스키와 눈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그런 상호작용은 스키와의 동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서로 알아보겠고요. 앞에서 얘기한 카빙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카빙은요, 스키의 스키 앞부분이 지나간 자리를 스키의 테일, 뒷부분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요. 스키가 지나간 흔적은 마치 조각도로 설면을 새긴 것처럼 날카롭고 가느다란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빙은 스키와 눈의 마찰력이 적은 것을 카빙이라고 하고요. 스키딩은 무엇일까요? 스키딩은 스키의 테일, 꼬리 부분이 탑 지나간 자리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카빙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탑이 지나간 자리를 꼬리가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전의 바깥쪽으로 눈을 긁으면서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키딩을 한다는 건 초승달 모양과 같다고 표현을 하면 되고요. 아무래도 스키딩을 하면은 눈과의 마찰력이 카빙보다는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빙이란 용어, 스키딩이란 용어 여러분들이 한번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스키에서 세 가지 조종각이 있습니다. 디딤각, 조향각, 엣지각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디딤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스키어의 움직임은 스키와 눈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고요. 이 세 가지 각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디딤각이 무엇일까요? 스키의 디딤각은 스키어가 스키를 누르는 힘과 그리고 스키가 눈을 썰어내서 만든 발판의 각도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디딤각에 따라서 스키가 옆으로 흐르느냐 혹은 눈을 잡느냐 그립하느냐 라는 게 결정이 되는 게 디딤각입니다. 이러한 각들은 스키를 지배하는 엄청 중요한 요인이고요. 슬로프 아래로 내려가는 길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디딤각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됩니다. 디딤각이란 스키의 옆으로 흐르는 슬립한다고 표현하고요. 현상은 왜 일어날까? 라는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설면을 잡아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립하는 건 무엇일까요? 모든 스키어들은 눈밭에 올라간 첫날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합니다. 스키가 고정적이를 원한다고 할 때, 이거는 눈에 충분한 힘을 줘서 옆으로 미끄러져 가는 슬립을 막아주기를 원한다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는 엣지를 세울수록 스키는 설면을 잘 잡아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더 높이 세운 엣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고 알게 되고요. 근데 이게 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스키가 고정적이냐, 옆으로 슬립하느냐, 이거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고요. 이거는 두 가지로 조금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스키는 눈을 파고 들어가서 스키어를 받쳐줄 눈 발판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발판과 그것을 디디고 있는 힘 사이의 각도를 90도 이하가 되게 해야 되고요. 디딤각을 90도 이하가 돼야 되고요. 그 각도가 90도보다 커지면 발판이 평평해져서 스키는 슬립이 됩니다. 네, 많은 이가 스키의 고정 효율성은 엣지와 설면의 각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스키의 그립을 결정하는 것은 스키 바닥면과 스키어가 가하는 힘 사이의 각도입니다. 평평한 곳에서 경사진 슬로프에서 스키를 신기가 조금 더 어렵겠죠. 경사진 곳이. 스키는 미끄럽고 눈은 스키 바닥면을 직각 방향에서 이렇게 밀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슬로프 위에 서 있을 때는 그 힘은 중력의 정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정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력은 스키에 작용하는 또 다른 힘이 됩니다. 중력의 불균형 합력은 스키를 옆으로 밀어내 산 아래쪽으로 흐르게 하고요. 슬로프에서 스키를 더 편하게 신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거는 오른쪽 B 사진처럼 스키로 눈을 다져서 발판을 수평으로 고정한 뒤 부츠를 바인딩으로 밀어 넣으면 그렇겠죠. 그러면은 발판이 딱 되겠죠. 지금 보이는 그림은요. GS, 스키가 옆면으로 흐르게 하는 힘이 작용하고 경사진 곳에서 신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요. B는 평평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딤각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디딤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일단 조금 더 뒤에서 부가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디딤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조금 익숙해지기 위해서 계속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스키어가 무게중심으로 가는 힘, 그리고 눈이 스키어를 향해 내는 힘 사이에 디딤각이 정확히 있죠. 여러분들이 스키어가 눈을 자르는 발판 위에 서 있다고 표현을 하고요. 이러한 각도가 이 디딤각이 슬립과 그립을 결정합니다. 스키어는 사활강은 슬로프를 비스듬히 가로질러 내려가는 것이라고 표현했죠. 그때 이러한 디딤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직면하게 됩니다. 스키어는 스키의 밑바닥이 스키에 가해지는 힘과 직각이 되게끔 눈을 썰어서 발판을 만들고 싶겠지만 그러지 못하면 스키는 슬립이 됩니다. 턴을 하는 중일 때 조금 상황이 조금 달라지고요. 이제 스키어는 중력과 원심력의 복합 효과를 스키에 가하게 됩니다. 스키에 가해지는 힘은 직각으로 지구 중심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한 각도로 이루어지고요. 옆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스키어와 스키는 이러한 합력이 직각이 되는 발판이 필요해집니다. 사활강에서나 턴에서나 슬립이 되느냐 그립이 되느냐는 설면에 대한 이러한 엣지의 각도가 아니라 엣지에 가하는 힘과 엣지 사이의 각도, 즉 디딤각의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들 디딤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었죠. 그림에서 두 스키에서 R은 스키에 가하는 힘, S 반발력이었죠. 그러면 오른쪽 이러한 도형 같은 걸 보면요. 바닥을 R에 대한 직각이
되는 관계로 디딤각은 90도가 됩니다. 그렇죠. 정확히 90도가 되었죠. 스키가 설면에 작은 발판을 만들어 줌으로써 눈은 스키어가 눈에 가한 힘과 정반대 방향에서 똑같은 크기의 반작용으로 응답을 합니다. 이때 스키는 그립이 되고요.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바닥은 그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 직각을 이루지 못합니다. 디딤각이 90도보다 크고요. 그러면은 힘이 왼쪽으로 빠지는 발판을 만들어내 그래서 스키는 슬립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몸이 바깥쪽으로 흐르는 디딤각은 스키가 눈을 뚫고 들어가는 깊이도 감소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프로 빵에 버터를 바르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버터를 밀 때 나이프를 평평하게 주면 칼날은 버터를 빵 속으로 스며들게 할 것이고요. 나이프를 더 예리한 디딤각으로 쥐면 나이프는 빵을 파고들겠죠. 네, 이런 것처럼 턴에서 스키가 설면을 잡게 하고 싶으면 디딤각이 90도냐 혹은 그 이하가 되게 해야 되고요. 스키가 옆으로 흐르게 하고 싶으면 스키를 느슨하게 해서 디딤각을 높이면 됩니다. 디딤각을 조절하는 기술은 나중에 다시 또 얘기하고요. 부츠 설정과 관계된 사항은 여기에도 설명되지만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디딤각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냥 엣지를 좀 더 해 라는 표현보다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그거는 스키를 잘라낸 발판과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눈으로 가해지는 합력과의 디딤각이 중요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 이 사람 확실히 정확히 역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혹은 그냥 기울이세요. 엣지를 좀 더 주세요 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오늘 배웠습니다. 네, 스키의 모든 힘을 가하는 것은 단단한 눈을 파고 들어가는 또 하나의 요령입니다. 만약에 추운 겨울에 스키 타는 방법은 아무래도 스키를 많이 타본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뭔가 바깥 스키에 올라선다 라는 느낌을 표현하고요. 스키어가 엣지에 가하는 힘의 일부는 스키를 옆으로 흐르게 하고 일부는 눈 속으로 파고들게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RP와 RS로 나누어지는데요. RP는 여러분들이 눈을 파고들게 하는, 그리고 RS는 옆으로 흐르게 하는 이러한 힘들의 합력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체중의 반은 안쪽 스키에, 나머지 반은 바깥쪽 스키에 주고 턴을 한다면 미끄러지는 힘은 안쪽 스키보다 바깥쪽 스키에 더 많이 걸리게 됩니다. 동시에 파고드는 힘은 안쪽 스키가 바깥쪽 스키보다 강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스키에 흐르는 힘과 파고드는 힘이 똑같이 실릴 수가 없습니다. 즉 바깥쪽 스키에 흐르는 힘이 더 크게 실리기 때문에 그만큼 슬립 현상이 더 일어나기 쉽다는 불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깥쪽 스키에 더 많이 하중을 해야 설면을 더 잡을 수 있다고 앞에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웠었죠. 왜 바깥쪽 스키에 조금 더 많은 힘을 줘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수업 시간을 통해서 기존에 그냥 바깥쪽 스키에 체중을 실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러한 역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천천히 제가 했던 수업 내용들 그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겨보고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이 스키를 탈 때 과학적인 원리와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친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